고물상 딸이라더니 정말 쓰레기를 주워왔네요. 영하 12도 칼바람이 불던 그날 밤 미선은 실내 슬리퍼만 신은 채 쫓겨났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사라지도록 걸었고 아무도 없는 납골당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아버지가 임종 직전 쥐어주신 녹슨 카드 하나뿐이었죠. 30년을 참아온 사람이라면 압니다. 그 밤의 차가움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그 카드가 단말기에 꽂히는 순간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이 대리석 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이 녹슨 카드의 정체는 무엇인지, 아버지는 왜 30년을 침묵했는지, 이 카드 안에 숨겨진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미선은 거실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와 낡은 여행 가방을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파란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마치 자신의 30년 인생을 조롱하는 듯 보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시댁의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해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죠. 빨래, 청소, 요리, 시부모 뒷바라지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온 30년이었습니다. 긴 의자에는 남편 제동이 내연녀 수연의 허리를 감싼 채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미선보다 17살은 어려 보이는 새파란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투피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걸친 모습이 초라한 미선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어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서서 혀를 차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이 집의 모든 규칙을 당연히 지켜야 할 사람으로 미선을 길들여온 주름진 얼굴이었거든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도 갈 곳이 정말 없어요. 친정도 다 돌아가시고.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얹혀 살면서 해놓은 게 뭐 있어? 우리 아들 등골 빼먹고 얹혀 살았으면 됐지. 염치도 유분수야. 제동이 벌떡 일어나며 미선을 노려봤습니다. 술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해온 게 뭐 있다고 위자료를 달라는 거야.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준 게 뭐 대단한 일이냐? 그런 건 돈 주고 파출부 불러도 되는 일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라도 드리죠. 미선이 처음으로 작게 맞받았습니다. 제동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뭐? 지금 말대꾸야? 너 같은 여자가 나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 돈을 요구해. 나이도 이제 늙어서 써먹지도 못할 주제에. 제동이 테이블 위에 있던 도자기 컵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세게 던졌습니다. 딱 소리와 함께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거실 전체에 공포스러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선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수연이 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미선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진홍색 립스틱을 바른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머, 언니 정말 초라하시네요. 이 점퍼 좀 봐요. 언제 산 거예요? 10년도 넘어 보이는데요. 수연이 미선의 낡은 점퍼 소매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실밥도 다 풀어져 있고 색깔도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오빠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수연의 시선이 미선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나, 결혼 팔찌도 너무 초라해요. 이런 얄팍한 것도 팔찌라고 차고 다녔어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수연이 미선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어머, 이 팔찌도 우리 오빠 돈이죠? 당장 내놔요. 안 돼요. 이건 결혼할 때 받은 건데. 미선이 손을 뒤로 빼려 했지만 수연의 긴 손톱이 미선의 손등을 핥히며 억지로 팔찌를 풀어냈습니다. 손등에서 빨간 피가 살짝 났지만 수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파요. 제발 놔주세요. 뭘 아파요? 이 정도가 아픈가요? 주름 자글자글한 손목에 팔찌가 어울리기나 해요. 수연이 팔찌를 자신의 손목에 차보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이, 너무 싸구려네요. 그래도 언니가 차는 것보단 내가 차는 게 낫죠. 호. 시어머니가 미선의 핸드폰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년아, 핸드폰 내놔. 가족 결합 명의에서 다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가져야지. 통신비도 내가 낸 거고 핸드폰 값도 내가 낸 거야. 네가 가져갈 이유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성큼 현관으로 가더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영하 12도의 칼바람이 집 안으로 거세게 들이닥쳤고 미선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리며 온몸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썩 꺼져. 어머님,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친구도 없고 친척도 다 연락이 끊어졌어요. 하룻밤만, 딱 하룻밤만 더 있게 해주세요. 미선이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돈도 없고 친정도 다 돌아가시고 제발 하루만 더요. 미선이 시어머니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눈물이 콧물과 섞여 범벅이 되었습니다. 다신 우리 집 대문 쪽으로 얼씬도 하지 마.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성큼 걸어가더니 쟤를 한 움큼 가져왔습니다. 애군 떨어져라. 재수 없는 년. 시어머니가 미선의 등 뒤에 쟤를 마구 뿌리며 현관 쪽으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제가 목덜미와 등에 흩날리며 따끔거렸습니다. 우리 집 문지방도 밟지 마. 당장 꺼져. 제동이 팔짱을 끼고 서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야. 더 이상 염치 없이 여기 있을 생각은 하지도 마. 제동씨, 우리 정말 이럴 수 없어.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30년을 살았어도 이제 끝이야. 이혼 서류에도 도장 찍었잖아. 수연이 미선의 어깨를 밀치며 비웃었습니다. 언니 빨리 나가세요. 이런 늙은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우울해져요. 우리 신혼 분위기 망치지 말고요. 미선이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신으려 했지만 수연이 재빨리 신발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신발도 오빠 돈으로 산 거니까 가져가면 안 돼요. 그 슬리퍼 신고 나가세요. 제발요. 방 너무 추워요. 운동화라도 안 돼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결국 미선은 맨발에 낡은 실내 슬리퍼만 억지로 신은 채 현관 문턱을 넘었습니다. 등 뒤에서 철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리자 미선은 그제야 자신이 정말로 쫓겨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30년 동안 보금자리라고 믿어왔던 집의 문고리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흔들어 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님, 저 얼어 죽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제동과 수연의 웃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문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결혼 반지가 아직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차가운 복도 불빛 아래 반지는 아무 말 없이 반짝였습니다. 미선은 손을 주머니 속에 천천히 집어넣었습니다. 한겨울 밤 기운이 얼굴을 핫듯 메웠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얼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미선은 얇은 점퍼를 바짝 여미며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슬리퍼가 너무 커서 걸을 때마다 벗겨질 것 같았고 발가락이 시려서 감각을 점점 잃어갔지만 갈 곳이 없어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어느새 발걸음이 성수대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에 서자 한강의 차가운 바람이 더욱 세게 불어왔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검푸른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물결이 일렁이며 가로등 불빛을 반짝반짝 반사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난간을 두 손으로 꽉 잡은 채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미선은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두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발은 끝내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내가 뭘 잘못했다고? 30년을 바쳐 살았는데. 목이 쉴 정도로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흘낏 바라보며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저 사람 괜찮나? 이런 추운 날 밖에서 저러네. 요즘 이상한 사람 많더라. 빨리 지나가자. 시선이 부담스러워 미선은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이리저리 헤매며 걸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온몸이 떨렸지만 앉을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선처럼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쫓기듯 홀로 남겨진 밤을 보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건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가 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밤의 차가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저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냥 가만히 미선 곁에 함께 있어주세요.
새벽 3시 꽁꽁 언 몸을 녹일 곳을 찾다가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미선을 사랑해줬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빠 보고 싶어. 해가 뜨자 미선은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인천 외곽으로 돌렸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곳, 친정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납골당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며 겨우 도착했습니다. 버스비를 쓰고 나니 주머니에 남은 동전이 손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한 미선은 구석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언제부턴가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낡은 고물 봉고차를 몰고 고물을 줍던 아버지의 굽은 허리 뒷모습이었습니다.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았던 아버지였죠. 아버지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미선아, 정말 힘들 때가 되면 이걸 열어봐. 아빠가 너 혼자 남겨질까봐 준비해둔 거야. 꿈속에서 아버지가 무언가를 미선의 손에 살짝 쥐어주었습니다. 아빠, 나 너무 힘들어. 배고프고 추워. 미선이 아버지를 붙잡으려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미선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납골당의 찬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꿈이 너무도 생생해서 아직도 아버지의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온기가 사라질까봐 손을 쥔 채 가만히 있었어요. 한참 후에야 미선이 천천히 손을 펼쳤습니다. 텅 빈 손바닥이었습니다. 문득 낡은 점퍼 안주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미선은 주머니 깊숙한 곳을 이리저리 뒤적거렸습니다. 손끝에 뭔가 딱딱하고 작은 것이 만져졌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쥐어주셨던 낡은 손수건 속 카드 지퍼 파우치였습니다. 천이 다해져서 언제 찢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낡아 있었죠. 이게 뭐였더라? 미선이 떨리는 손으로 파우치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상한 카드 하나가 있었어요. 테두리가 다 삭아서 부서져 내리고 군데군데 붉은 녹이 슬어서 원래 색깔조차 알 수 없는 볼품없는 검은 카드였습니다. 아버지가 고물상에서 주워오신 건가? 카드는 너무 낡아서 어느 은행 것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느다란 실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당장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라도 사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에 미선은 그 낡은 카드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가 꿈속에서 손에 쥐어주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미선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꼭 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은행 개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이틀을 굶은 미선은 납골당을 나와 시내로 향하며 편의점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진열된 삼각김밥과 컵라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까지 있었습니다. 꼬르륵 소리가 배에서 천둥치듯 크게 났습니다. 미선은 주머니 속 동전들을 세어봤습니다. 1,000원짜리 2장과 100원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2,800원으로는 김밥 하나도 못 사겠네.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 가장 싼 삼각김밥도 3,200원이었습니다. 미선은 침을 꿀꺽 삼키며 편의점을 등졌습니다. 점원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남은 동전을 탈탈 털어서 겨우 마련한 버스비를 쥐고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미선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다른 승객들이 자신을 쳐다볼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유리 건물, 쌩쌩 달리는 고급 차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금융가에 도착하자 미선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가고 남성들은 반듯한 넥타이를 메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미선은 자신의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손으로 정리하려 했지만 거울도 없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점퍼의 때 묻은 부분을 손으로 털어봤지만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와도 되나? S은행 본점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25층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회전문 앞에 선 미선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얼굴은 이틀 동안 씻지 못해 거무스름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고 슬리퍼는 한쪽이 반쯤 벗겨져 있었어요. 이러고 들어가도 될까? 쫓겨날 텐데. 미선이 망설이고 있을 때 덩치 큰 청원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아주머니 어디 가십니까? 청원 경찰이 미선 앞을 가로막으며 팔을 쭉 뻗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건물은 업무 목적 방문객만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 미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업무를 보러 온 거예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미선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업무라고 하시는데 무슨 업무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원 경찰이 코를 찡그리며 손부채질을 했습니다. 저쪽 공원에 가면 무료 급식소 있어요. 거기 가면 따뜻한 밥도 주고 하니까 거기로 가세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요. 저는 정말 업무가 있어요. 아버지 유품을 확인하러 온 거라고요. 미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간절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게 있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왔어요.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청원 경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가시되 소란 피우시면 바로 나가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선이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회전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은행 로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미선은 압도당했습니다. 바닥은 온통 고급 대리석으로 깔려 있어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천장에는 황동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미선은 위축되어 구석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번호표 기계를 찾아 조심스럽게 다가가 일반 상담 버튼을 눌렀습니다. 87번. 전광판에는 73번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기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지만 미선은 앉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의자에 자신의 더러운 옷이 닿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대신 기둥 뒤에 서서 전광판만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창구 쪽을 슬쩍 바라보니 직원들이 미선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작은 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87번 고객, 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진 사람이 상대하는 걸로. 직원들이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주먹을 불끈 내밀었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음이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80번, 83번, 85번. 드디어 86번이 호출되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전광판에 87번이 크게 떴습니다. 8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 미선은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3번 창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었습니다. 미선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번호표 맞으시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직원이 키보드를 타닥타닥 치면서 물었습니다. 물음표가 빠진 것처럼 딱딱한 말투였습니다. 저 아버지가 남겨주신 카드가 있는데.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려고 손을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행 입구 쪽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낯익은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우 자기야. 이번 발리 여행 진짜 대박이었어. 돈 좀 넉넉히 환전하고 카드 한도도 확 늘리자. 그 목소리는 분명 제동의 것이었습니다. 미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해외여행에서 막 돌아온 제동과 수연이 은행 회전문을 요란하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제동은 린넨 셔츠에 파나마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걸치고 있었고 수연은 화려한 휴양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오빠, 이번엔 스위스로 한번 뜰까요? 거기 시계 쇼핑이 진짜 끝내준다고 하던데. 수연이 팔짱을 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달러로 바꾼 돈 다시 환전하고 4명의 카드도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 로비의 다른 고객들이 두 사람의 화려한 모습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선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푹 숙여 기둥 뒤로 더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머리에 얹었던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날카로운 시선이 미선을 훑어봤습니다. 오빠, 잠깐만. 저기 기둥 뒤에 쭈그리고 있는 여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제동이 미간을 찌푸리며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지만 곧 눈을 크게 뜨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거 미선이 아니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제동이 성큼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한미선. 너 여기서 뭐 하고 자빠졌냐? 제동이 미선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더니 이젠 은행 와서 구걸이냐? 밥값이라도 동냥하러 왔어? 제동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하나 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심하다. 30년 동안 얹혀 살더니 이제는 이런 데까지 와서 구걸질이야. 미선은 수치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힌 듯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부츠굽을 또각또각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어우, 세상에. 언니 꼴 좀 봐. 이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이런 모습으로 은행에 들어오다니 창피하지도 않아요? 수연이 미선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씻었어요? 냄새나서 옆에 못 가겠네. 그때 수연의 시선이 미선의 손에 들려있는 녹슨 카드에 머물렀습니다. 잠깐, 저거 뭐야? 손에 든 거 카드예요? 수연이 미선의 손에서 카드를 낚아채듯 빠르게 빼앗았습니다. 아, 이게 대체 뭐야? 더러워. 파상풍 걸리겠네. 수연이 카드를 손가락 끝으로만 잡고 징그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물상 딸이라더니 정말 쓰레기를 주워왔네요. 이런 걸 카드라고 들고 다녀요? 수연이 긴 빨간 손톱으로 카드의 녹슨 부분을 긁어냈습니다. 녹가루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아이고 더러워라. 이런 건 고물상에서도 안 받아주겠다. 수연이 역겹다는 듯이 카드를 바닥에 세게 던졌습니다. 딱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봤어요. 수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럽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바라보더니 카드 위로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뾰족한 부츠굽으로 카드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쓰레기는 밟아서 버려야지. 안 그래요? 호. 수연이 발로 카드를 비비고 밟으며 웃었습니다. 구두 자국이 카드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발이요, 그만해주세요. 미선이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더러워진 카드를 옷소매에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침과 먼지를 최대한 닦아낸 뒤 가슴 위에 꼭 눌러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닿았던 것이 이것뿐이었거든요. 아빠, 미안해. 내가 못나서.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제동이 손가락으로 미선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봐봐. 쓰레기 카드 가슴에 안고 울고 있어. 하여간 고물상 딸은 달라. 수연도 킥킥 웃으며 제동의 팔짱을 꼈습니다. 빨리 환전하고 나가요, 오빠. 저런 사람 옆에 있으면 재수 없어. 미선이 가슴에 카드를 안은 채 천천히 창구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카드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창구 직원은 더러운 것을 만지기 싫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휴지를 여러 장 꺼내서 손을 감싸고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지저분하네요. 이런 걸로 업무를 보시겠다고요? 직원이 인상을 쓰며 카드를 단말기에 억지로 꽂았습니다. 카드가 너무 낡아서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제동과 수연은 환전 창구 쪽으로 가려다 잠시 멈춰 서서 그 모습을 비웃듯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하더니 붉은색 경고창들이 연달아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전체에 요란한 시스템 비상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창구의 컴퓨터 화면이 동시에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동공이 흔들리고 입이 벌어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손님. 이 카드가 어떻게? 대체 이게 어떻게?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상벨 소리에 놀란 청원 경찰들이 창구 쪽으로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돈 사고인가요? 보안팀 출동. 보안팀 출동. 제동이 그 모습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환전 창구 쪽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봐봐. 내가 뭐라고 했어? 훔친 카드 쓰려다가 걸려서 경찰 부르는 거야. 제동이 손가락으로 미선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하여간 고물상 딸이라 손버릇이 나빠. 남의 카드 훔쳐서 쓰려다가 걸린 거야. 제동은 미선과 엮이면 자신도 공범으로 몰릴까 봐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수연아, 빨리 나가자. 우리까지 재수 온 붙으면 어떡해? 경찰 오기 전에 빨리. 두 사람이 회전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에서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점장실 문이 쾅 열리며 윤 지점장이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제동과 수연의 앞을 막아서는 대신 곧장 3번 창구로 달려왔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 이분 카드 잠깐만요. 지점장이 직원에게서 카드를 건네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내 헝겊에 용액을 묻혔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두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손놀림이었어요. 지점장님, 그게 무슨...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지점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헝겊이 카드 표면을 천천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도료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전문 앞에서 막 도망치려던 제동이 무언가에 이끌리듯 멈춰 섰습니다. 수연도 멈췄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카드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껍질이 한 겹, 또 한 겹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황금빛이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빛났습니다. 그것이 번지고 또 번졌습니다. 눈부신 황금색이 카드 전체를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도, 지점장의 손에도,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도 황금빛이 반사되었습니다. 로비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수연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침을 뱉고 부추굽으로 짓밟았던 그 카드가 지금 수연의 눈앞에서 황금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제동도 굳어버렸습니다. 회전문 손잡이를 잡은 채 발이 붙어버린 것처럼 꼼짝을 못했습니다. 지점장이 황금 카드를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받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사모님. 지점장이 황금 카드를 두 손으로 받쳐든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이미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회전문 손잡이를 잡은 채 굳어버렸고 제동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열었습니다.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뜨고 나서야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30년입니다, 사모님. 저희는 30년을 매일 이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언젠가는 따님이 꼭 오실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매일 출근했습니다. 30년. 그 세월 동안 지점장은 매일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선이 온몸이 얼어붙도록 추운 밤을 버티는 동안에도, 납골당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새벽에도 이 은행의 문은 미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주변의 직원들과 고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점장님이 왜 저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계시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누구길래? 지점장이 벌떡 일어나서 청원 경찰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외부인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세요. 귀빈실 즉시 개방하라고요. 지점장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은행의 최고 귀빈이십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청원 경찰들이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입구 자동문을 잠그고 임시 휴업 안내판을 걸었습니다. 제동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저 여자는 내 아내예요. 그 카드가 어디서 났는지 내가 알아야. 지점장이 제동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거뒀습니다. 이분의 관계자가 아닌 분들은 모두 나가 주십시오. 청원 경찰 2명이 제동과 수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나는 저 여자 남편이라고요. 법원 확인 전의 서류상 관계는 이 은행 업무와 무관합니다. 나가 주십시오. 제동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수연이 제동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그냥 나가요. 나중에 따지면 되잖아요. 두 사람이 청원 경찰에게 등 떠밀리듯 밖으로 나가면서도 연신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연의 시선이 황금 카드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이 미선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사모님, 조용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귀빈실은 일반 고객들이 볼 수 없는 최고급 공간이었습니다. 가죽 소파와 고급 카페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미선은 이런 호화로운 공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처음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바닥에 엎드려 카드를 주워 담던 자신이 맞나 싶었습니다. 지점장이 최고급 차를 준비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후 미선 앞에 앉았습니다. 사모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우리은행도 파산 직전이었어요. 고객들이 몰려와서 돈을 찾아가는데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낡은 고물 봉고차를 몰고 오셨어요. 짐칸에 있던 고물더미를 치우자 그 아래에서 금괴가 나왔습니다. 무기명 채권도 외화도 있었어요. 평생에 걸쳐 조금씩 모으신 거였죠. 미선이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은행이 망하면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내가 평생 모은 것으로 은행을 살려달라고요. 그 자금 덕분에 우리 은행이 파산을 면했습니다. 지점장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특수 타이타늄으로 제작된 겁니다. 아버님께서 도난을 우려해 특수 도료로 위장해 두신 거예요. 이미 용액으로 본래 모습이 드러났으니 지금 찾으실 수 있는 현금만 3조 5천억 원입니다. 지점장이 모니터를 돌려 미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선은 그 숫자를 보고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1,000원, 10,000원을 아껴가며 살아온 자신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아빠가 정말 이런 돈을 모으셨다고요? 미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님은 본인은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따님을 위해서는 이런 거대한 유산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점장이 일어나서 금고 쪽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한 편지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이것도 함께 맡겨두셨습니다. 따님이 오시면 꼭 전해드리라고 하시면서요. 지점장이 편지 봉투를 미선에게 정중히 건넸습니다. 미선의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30년 된 편지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투박한 글씨였습니다. 획이 여러 번 끊겼다가 이어졌습니다. 쓰다가 멈추고 또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내 딸 미선아, 네가 이 편지를 보고 있다는 건 이 못난 애비가 죽었다는 뜻이겠구나.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못난 애비라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가난하게 키워서 미안하다. 평생 고물을 주우면서 살아서 아빠는 네가 부끄러울 때가 많았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미안하다. 미선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네가 혼자 남겨졌을 때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이 돈을 남긴다. 이 돈으로 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아니? 내 엄마 만난 것. 그 다음이 너 낳은 것이야. 미선은 숨을 참으며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넌 아빠의 자랑이다. 언제나 사랑한다. 그 한 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고 싶어요. 30년 동안 굽은 허리로 고물을 주우면서도 딸아이가 세상에 홀로 남겨질까 봐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한 번도 못했을지 모르지만 평생의 삶 전체가 그 사랑이었던 거죠. 혹시 지금 곁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하루 그 마음을 한 번쯤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미선이 편지를 가슴에 꼭 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만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서러움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소리 없이 쏟아졌습니다. 지점장과 직원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미선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운 미선이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쫓겨나고 무시당하는 여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미선이 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앞으로는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무시당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점장이 깍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사모님. 지금부터 저희 은행의 모든 시스템이 사모님을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그날 밤 미선은 호텔 방을 받았습니다. 윤 지점장이 준비해둔 최고급 객실이었습니다. 미선은 짐도 없이 들어가 침대 가장자리에 그냥 앉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넌 아빠의 자랑이다. 미선이 그 줄에서 멈췄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글씨를 쓸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굽은 허리로 앉아서 몇 번씩 쓰다 멈추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미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제동과 수연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볼게요. 미선이 편지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 지점장은 은행 최고의 귀빈 관리팀을 가동했습니다. 전담 매니저부터 개인 쇼핑 도우미, 스타일리스트까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선을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새로운 옷을 마련하러 백화점으로 가시겠습니다. 개인 쇼핑 도우미 김 실장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비싼 옷을 입어도 될까요? 미선이 여전히 어색해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당연히 최고의 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을 제대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백화점 최상층 명품관에 도착하자 세계적인 브랜드들의 매니저들이 직접 나와 인사했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미선이 입고 있던 낡은 점퍼를 벗겨주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옷과 작별하셔야 해요. 구멍난 스타킹, 늘어진 스웨터, 밑창이 해진 구두까지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미선은 그것들과 함께 과거의 자신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미선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련되고 깊이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저인가요? 미선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머리 디자이너가 정성스럽게 다듬어준 머리카락이 우아하게 물결을 이루고 있었어요. 아빠, 딸이 이렇게 예뻐졌어요. 미선이 거울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울 시내 경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 최고급 객실에 장기 투숙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선은 객실 서비스를 주문했습니다. 호텔 중식당에서 가장 비싼 냉면을 주문하고 싶어요. 송로버섯 냉면이라고 있을 거예요. 30분 후 은 쟁반에 정성스럽게 담긴 냉면이 도착했습니다. 미선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면을 입에 넣는 순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동안 값싼 냉면만 드시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이런 비싼 냉면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거든요. 한편 같은 시각 제동의 친구 현탁이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40대 중반의 현탁은 강남권 고급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인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음료를 마시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쇼핑백들을 여러 개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여성이었어요.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현탁이 호텔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방금 엘리베이터 탄 여성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고급 객실에 장기 투숙하고 계신 분이에요. 들리는 얘기로는 호텔 매입까지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호텔 매입이요? 현탁이 깜짝 놀라며 제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제동아. 너 혹시 내 전처 한미선 씨 소식 들었냐? 응? 왜? 갑자기 그 여자는 왜? 야, 내 전처가 지금 호텔에서 돈을 물쓰듯 쓰고 있더라. 뭔 소리야? 그 여자가 무슨 돈이 있다고? 찜질방 갈 돈도 없을걸? 진짜야. 호텔 최고급 객실에 장기 투숙하고 있어.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현탁이 전송한 사진을 받아본 제동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 속 여성은 분명 미선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 마치 재벌 부인 같았어요. 이게 정말 미선이야? 제동이 경악하며 수연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는 없어. 수연이 갑자기 손을 쳤습니다. 아, 오빠. 그때 은행에서 그 카드 있잖아요.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로비에서 황금빛이 번지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침을 뱉었던 그 카드가 그게 진짜였던 거예요. 그 돈이 미선 언니한테 간 거라고요. 제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법원 확인 전이니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야. 그 돈은 반은 내 거야. 아니, 내가 신고해서 다 되찾아야지. 제동은 즉시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급한 일이 있어요. 제 아내가 횡령해서 도주했어요. 고소장 좀 작성해 주세요. 평소 알고 지내던 형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오 형사님,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돈은 충분히 드릴게요. 제동이 뒷돈을 약속하며 미선을 향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호텔 로비는 평온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호텔 로비 라운지의 귀빈석에서 윤 지점장과 함께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 한명호 기념 장학재단 설립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사모님, 아버님의 이름을 딴 재단이 정말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윤 지점장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특히 고물상이나 재활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에게 우선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미선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늘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 하셨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도 운영하고 겨울철에는 연탄 지원 사업도 하고 싶어요. 초기 운영 자금만 70억 원을 출연하신다고 하셨죠? 돈은 많이 있어도 의미 있게 쓰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두 사람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호텔 회전문이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동과 수연이 성큼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뒷돈을 받은 오 형사와 인터넷 방송 기자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왔어요. 제동은 로비를 재빠르게 훑어보더니 미선을 발견하자마자 손가락을 가리키며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있다. 저 여자 잡아라. 제동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온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내 회사 공금 3조 5천억 원을 횡령해서 도망친 사기꾼이 바로 저 여자다. 수연이 재빠르게 스마트폰을 꺼내 실시간 방송 앱을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충격적인 현장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남편 회사 돈을 무려 3조 5천억 원이나 훔쳐서 도망쳤어요.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제동의 고함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동안 시달렸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났어요. 제동은 미선이 위축된 모습을 보고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냉혹한 미소를 지으며 성큼 다가와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돈 당장 내놔. 제동이 미선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오 형사가 앞으로 나서며 수첩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임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한미선 씨 횡령 혐의와 관련해 진술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지점장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분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모든 자금이 합법적으로. 제동이 지점장의 가슴을 두 손으로 세게 밀쳤습니다. 지점장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미선은 사방이 막힌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빠,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닥에 넘어져 있던 윤 지점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 먼지를 털고 구겨진 정장 소매를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호텔 총지배인을 향해 조용하고 단호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총지배인이 즉시 로비 상황실 직원에게 귓속말로 지시했습니다. 지금 즉시 대형 화면을 가동하세요. 미리 준비해둔 그 영상을 재생하라고요. 호텔 로비 중앙에 설치된 초대형 화면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소란스럽던 로비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동의 고함도, 수연의 실시간 방송 소리도, 기자들의 웅성거림도 모두 멎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거대한 검은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제동과 수연도, 오 형사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수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윤 지점장의 입가에 자신만만한 미소가 살짝 번졌습니다. 로비 중앙의 대형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측이 미리 호텔과 협의하여 연결해둔 감시 카메라 영상이 또렷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서 벌어졌던 장면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소란스럽던 로비 분위기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미선의 손에서 녹슨 카드를 낚아채는 모습이 가까이서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파상풍 걸리겠네. 고물상 딸이라더니 쓰레기를 주워왔어. 화면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연이 카드를 바닥에 던지고 침을 뱉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뾰족한 부츠굽으로 카드를 짓밟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구두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카드가 창구 단말기에 꽂히는 장면, 직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장면, 그리고 지점장의 손 위에서 검은 도료가 벗겨지며 황금빛이 번지기 시작하는 장면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황금빛이 번질 때 화면 바로 아래 서 있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화면 속 자신이 짓밟은 바로 그 카드가 저렇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어머, 저게 뭐야? 저런 몰상식한 짓을 다 하네. 완전히 인간도 아니야.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부모 은혜도 모르는 짐승들. 저런 것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와서 돌아다녀. 윤 지점장이 로비 한가운데로 나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 카드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이 나라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은행을 구해주신 분의 유품입니다. 한 아버지가 딸을 위해 평생에 걸쳐 준비한 사랑이 담긴 물건입니다. 지점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물건에 대한 모독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가 딸을 위해 준비한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동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완전히 조작된 영상이라고. 당장 초상권 침해야. 하지만 이미 상황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연도 급하게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화면 속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 로비 입구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들과 정식 경찰관들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무고 및 공갈 사건이 신고되어 출동했습니다. 은행 법무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지점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점장님, 준비해 주신 자료들 모두 가져왔습니다. 지점장이 경찰서장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서장님, 저 남성이 접수한 고소장이 완전한 허위라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재동이라는 남성이 실제로 저지른 회사 공금 횡령 내역서입니다.
경찰서장이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자 오 형사는 슬금슬금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보안 요원들이 이미 모든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연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가 되어 제동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야.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야, 너까지 나를 배신하는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며 고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지금까지 떨고만 있던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멍하니 서 있는 제동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미선의 움직임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어요. 제동은 미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야, 미선아. 우리가 얘기 좀 해보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미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동의 바로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탁!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는 크고 명쾌한 소리였습니다. 제동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 30년 청춘의 값이다. 미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폭력으로 억누르고 모멸을 주었던 것에 대한 대가다. 미선이 제동을 내려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까지 모독한 것에 대한 응징이다. 미선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강인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앞으로 네가 저지른 죄값은 감옥에서 제대로 치러라. 경찰관들이 제동과 수연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제동, 최수연, 무고죄와 횡령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수갑이 채워지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탓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상한 계획을 세워서.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라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미선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속이 시원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수연의 실시간 방송 채팅창에는 두 사람을 비난하는 글들이 폭주했습니다. 미선은 윤 지점장에게 다가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점장이 미선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정말 편안해지십시오. 더 이상 누구도 사모님을 괴롭힐 수 없을 겁니다. 억울해도 소리치지 못하고 서러워도 눈물을 삼켜야 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이 싸움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던 그 시간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죠. 가시 위에 눕고 쓸개를 하며 견딘 끝에 결국 해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버텨온 사람이 가장 높은 곳으로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들다면 그것은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1년 후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구치소 면회실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수의를 입은 제동이 플라스틱 의자에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횡령죄와 무고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그의 얼굴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볼은 푹 꺼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큰 소리치며 위세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정말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는 거야? 진짜냐고? 제동이 면회온 지인에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제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통장에 있던 돈까지 다 빼가져갔다더라. 제동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혼자 남겨진 제동은 톡방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아,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차가운 벽만이 메아리를 되돌려줄 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미선에게 되돌려주지 않았던 것이 이제야 자신에게 돌아왔지만 제동은 끝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연아, 왜 나를 버린 거야? 제동이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면회실에 새로운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고급 가방을 든 미선이었습니다. 옆에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당당한 자세. 미선이었지만 미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동이 유리창 너머로 미선을 보는 순간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미선아, 정말 와줘서 고마워. 나를 구해주러 온 거지. 제동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판결문과 위자료 청구 관련 서류입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제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이혼? 위자료? 미선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미선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당신이 저에게 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1억 원을 청구합니다. 21억 원? 그런 돈이 내게 어디 있어? 제동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없으면 재산 압류와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동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한 번만 봐줄 수 없어? 내가 나오면 정말 잘할게. 제발. 제동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빌었습니다. 콧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수연이도 떠나고 친구들도 다 등을 돌리고. 미선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미선은 제동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30년이 거기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던 손이 있었습니다. 도자기 파편이 날아오던 거실이 있었습니다. 등에 흩날리던 재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문고리를 잡고 내려다보던 결혼반지가 있었습니다. 미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동씨.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불쌍합니다. 제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3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 그게 불쌍한 거예요. 내가 가엾은 게 아니라. 미선이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세요. 미선이 돌아섰습니다. 제동이 절규했습니다. 미선아, 가지마. 제발 가지마.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동의 목소리는 그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미선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미선은 잠깐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높고 맑았습니다. 미선은 코트 단추를 천천히 잠갔습니다. 손이 가슴 주머니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 편지가 거기 있었거든요. 한편 서울 시내의 한 대형 행사장에서는 고 한명호 기념 장학재단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미선은 상속받은 유산 중 절반을 쾌척하여 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갈 곳 없는 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선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억울한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었어요. 행사가 모두 끝난 후 미선은 직접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고 인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은 1년 전에 배운 새로운 취미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요. 미선이 혼자 중얼거리며 차를 몰았습니다. 1시간쯤 달려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미선은 트렁크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최고급 브랜드에서 맞춘 양복 한 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좋은 양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주문한 따뜻한 냉면 한 그릇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음식이었거든요. 납골당 앞에 선 미선은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비석 위에 양복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년 전 윤 지점장이 본래 모습으로 복원해준 황금색 카드를 놓았습니다.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비석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무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선물 덕분이에요. 미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부끄럽지 않아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이제는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일을 제가 대신 하고 있어요. 헛되이 쓰지 않을게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미선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미선이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구름 사이로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햇살이 비석 위에 황금 카드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황금빛이 사방으로 번지며 납골당 전체를 물들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환하게 웃어주는 것 같은 따뜻한 빛이었어요. 아버지도 기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선이 미소를 지으며 차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백미러로 납골당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황금색 카드가 여전히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미선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앞에는 뻥 뚫린 직선 도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선이 가속 페달을 밟자 차가 힘차게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차창 밖으로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그리고 새로 돋아나는 연두색 나뭇잎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납골당에 홀로 남겨진 황금 카드가 봄 햇살 속에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고물 봉고차를 몰며 평생을 굽은 허리로 살았던 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것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나날의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